저는 요즘 들어 이런 사연들을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이 계속 떠오릅니다. 오빠나 남동생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제 경우는 언니였어요. 사실 제 이야기를 글로 적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 꺼내는 걸 두려워했고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저보고 너무 독하다, 가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독한 게 아니라 그만큼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친정과 연락을 끊고 지낸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몇 번이나 연락을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정말 그 말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담긴 이유가 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본인이 힘들어서 연락한 것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그게 더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모든 사랑과 혜택을 독차지하며 자랐죠. 반면 저는 늘 뒷전이었어요. 심지어 가끔은 정말 제가 이 집 친딸이 맞는지 의심할 때도 있었어요. 옷 한 벌 새로 사입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언니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 새로 생겼고 저는 그 옷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죠. 어릴 때는 그게 이상한 건 줄 몰랐어요. 그냥 원래 동생은 언니 옷 물려입는 건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생각해보니 그게 단순한 물려입기가 아니라 차별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컴퓨터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는 집에 하나 있으면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시절이었죠. 저희 집에도 드디어 컴퓨터가 생겼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언니 거야. 그리고 진짜로 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언니는 자기 마음대로 컴퓨터를 쓰고 저는 학교 숙제가 있어도 언니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언니 기분이 좋으면 쓸 수 있었고 언니 기분이 안 좋으면 숙제는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제 존재가 이 집에서 얼마나 가벼운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몰랐어요. 성인이 돼서야 깨달았죠. 그게 얼마나 부당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시받으며 자랐는지. 엄마는 언니에게 정말 많은 걸 투자했습니다. 과목별로 전문 학원에 보내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습니다. 수학은 수학 전문학원, 영어는 영어 전문학원, 심지어 언니가 힘들다고 하면 과외 선생님까지 따로 불러서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언니가 공부를 조금만 못해도 엄마는 화를 내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제 눈에도 이상했어요. 공부는 결국 본인이 해야 하는 건데 왜 엄마는 언니가 공부를 못하면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안절부절했을까? 반면 저는 동네 공부방을 다녔습니다. 이름만 학원이었지 사실상 숙제 봐주고 모르는 문제 몇 개 알려주는 정도의 곳이었죠. 그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언니는 학원 다녀오면 새로운 문제집을 받아왔지만 저는 늘 누렇게 바랜 문제집을 다시 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 가르친 언니보다 제가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언니는 고개를 숙였고 저는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언니가 공부를 못한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언니가 못하는 게 왜 엄마를 그토록 속상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제 성적은 그저 당연한 것처럼 취급되었을까요? 칭찬을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건 늘 너는 잘하니까 괜찮아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토록 공허하게 들렸는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건 저를 향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냥 언니를 감싸기 위한 핑계였던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대학 생활을 즐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용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심심하다는 이유였어요. 엄마는 언니가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도 힘들까봐 걱정하며 피곤하지 않게 학교를 다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교재 살 돈, 밥 먹을 돈, 교통비 전부 제가 벌어야 했거든요. 그걸 부모님께 기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엄마는 늘 말했어요. 너는 알아서 잘하잖아. 그 말 속에는 네가 힘든 건 내 탓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학기 내내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낮에는 강의실에서 버티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피곤이 몰려올 때마다 강의실 뒷자리에서 조는 게 일상이었고 머리를 책상에 박고 쪽잠을 자는 게 유일한 휴식이었죠. 아무리 한창 때라고 해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까지 지쳐갔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제 상황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학기 말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전화 한 통 오면 첫 마디는 항상 같았습니다. 언니는 요즘 를 한다더라. 넌 뭐하고 지내니? 늘 언니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차별은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언니는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언니가 신혼집을 마련하고 예단과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저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시댁이 잘 사니까 굳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정말 그저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요.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해준 것이라면 서운해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분명 여유가 있었습니다. 언니에게는 넉넉하게 해준 사람이 저에게는 한 푼도 쓰기 싫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시댁이 잘 산다고 해서 친정이 해야 할 몫까지 남의 집에 떠넘기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엄마의 태도. 저는 그때부터 친정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니 언니가 저를 무시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경향은 어렸을 때부터 뚜렷했습니다. 제가 언니에게 말을 걸면 언니는 대답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휴대폰을 보거나 잡지를 넘겼습니다. 반대로 언니가 필요할 때는 저에게 거리낌 없이 말을 걸었죠. 숙제를 도와달라든지 엄마에게 뭐라고 말 좀 해달라든지 그럴 때만 친근하게 구는 언니가 저는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대받고 살까? 왜 언니는 당연한 듯 사랑받고 나는 늘 눈치를 봐야 할까? 하지만 점점 저는 무력감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아예 언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나누는 대화는 밥 먹으라는 말, 엄마가 부른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저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저는 친정을 떠났습니다. 단순한 서운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끝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어릴 때 겪었던 차별이 조금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더군요. 엄마의 태도는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 1년을 살다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친정 근처에 살면서 엄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언니는 아이들을 낳고 직장에 복귀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기꺼이 언니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 하원도 챙기고 밥도 챙기고 퇴근할 때까지 언니 아이들을 돌봐주며 살았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언니는 첫째니까 언니는 엄마가 더 애틋한가 보다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였죠. 그런데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저도 엄마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겁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시기였거든요. 남편은 일이 바쁘고 시댁은 멀리서 그저 전화로 안부만 묻는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조리원비를 주신다고 하셨고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시터를 쓰라고 하시면서 비용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고마운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돈으로 해결되는 도움보다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첫 출산 때는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돌봐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퇴원하고 나면 조리할 때 좀 도와줄 수 있어?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 달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도 엄마구나, 내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붙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근데 너 알지? 네 언니 애들 내가 봐줘야 해. 유치원 하원은 내가 꼭 시켜야 하니까 내 집에는 점심 먹고 가서 저녁 전에 나올게. 언니 아이들 하원이 엄마에게는 나보다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아기를 낳고 피를 쏟고 누워있어도 언니 아이들 챙기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언니가 엄마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지는 알지만 적어도 내 몸이 회복되는 동안만큼은 나를 먼저 생각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언니의 그림자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엄마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 달이라도 와주는 게 어디냐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솔직히 너무 서럽고 분했습니다. 왜 나는 늘 나중이고 늘 덜 중요한 존재여야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애 낳는 거 축하해 이런 말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네가 알아서 산후조리 했으면 좋겠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애들은 누가 봐주냐? 안 되겠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저는 그 자리에서 핏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임신 9개월 차에 몸은 무겁고 마음도 불안한데 언니라는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세상에 한 달이라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언니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만 와달라고 했던 건데 그마저도 안 된다고? 저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맡길. 앞으로도 엄마에게 아이 봐달라고 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언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댁 가까이 사는 거 네가 선택한 거잖아.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니네 시어머니한테 부탁해.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들렸어요. 엄마는 우리 가족 넌 남이야. 남이니까 니네 시댁에 손 벌려. 순간 제 머릿속에 수십 년간 쌓여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릴 때 새 옷 한 번 못 입고 언니가 쓰던 물건만 물려봤던 기억. 컴퓨터도 언니 거, 학원도 언니 중심. 대학 때 용돈 한 푼 안 주던 부모님 때문에 알바 3개 뛰던 제 모습. 결혼할 때 지원 1원도 못 받으면서 내 시댁이 잘 사잖아라던 엄마의 말. 그런데 진짜 저를 무너뜨린 건 엄마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언니가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힘들잖니. 내가 좀 이해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나도 힘들잖아요. 나도 곧 출산이에요.
뼈가 벌어지고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앞두고 있는데 엄마 입에서는 내 언니 이해해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내가 내 집에도 가야지. 근데 낮에만 갈 수 있어. 언니네 애들 어린이집 갔다 오는 시간 전까지만. 저녁에는 언니네 가서 애들 봐줘야 하니까.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말로는 도와준다지만 그 도움조차 언니 눈치 보며 쪼개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엄마가 낮에만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엄마 입으로 직접 들으니 그 서러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마치 저와 제 아이는 남의 집 식구, 남는 시간에만 챙길 존재라는 도장이 찍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끝내 언니 편이었어요. 어린 시절 내내 언니에게 주던 차별, 그게 이제는 내 뱃속 아이에게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결혼하고도 1년 넘게 친정에서 살면서 공짜로 얹혀 살았어요. 전기세, 가스비, 생활비 단돈 1,000원도 안 냈다는 거 다 알거든요. 엄마는 그때 언니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결혼할 때 지원 한 푼 못 받았고 지금은 산후조리조차 언니 허락 받아야 하는 며느리 같은 딸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새 옷 한 번 못 입고 언니 옷만 물려입던 날들, 컴퓨터 한 번 쓰려면 언니 허락 맡아야 했던 날들, 그리고 엄마가 말했던 차가운 말들이 전부 귓가에 다시 울렸어요. 차별의 기억들이 제 속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이젠 하다하다 내 뱃속의 아이까지 차별받는 건가 싶으니 그 순간 견딜 수 없었어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밤새 울었어요. 뱃속 아이에게 손을 얹고 말했죠. 엄마는 내 편이야. 절대 언니처럼 나처럼 서럽게 안 살게 할게.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너무 속상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이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날은 그냥 울음이 터져서 차마체면이고 뭐고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제 그 엄마한테 기대는 거 그만해. 기대할수록 내 속만 썩는다. 나도 내 외삼촌이랑 차별받으면서 자랐어. 똑같은 얘기야. 해줄 거면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도리인데 그렇게 눈치 보게 하고 상처 주는 거면 그런 건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에게 받았던 수많은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그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덧붙였어요. 어차피 내가 조리원 끝나면 시터 비용 줄 거니까 마음 편하게 시터 쓰고 몸조리해. 사람 기대하다가 속병 생기느니 그냥 돈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는 바라지 말자. 내가 이 사람한테 뭘 기대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결심하니 눈물이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냥저냥 엄마와 연락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언니와 나를 평생 차별하던 엄마, 내 아이까지 대놓고 차별하려던 엄마,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7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죠. 우리 아이가 5살쯤 됐을 때 언니가 형부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저에게 자꾸 의지하려 들었습니다. 이유는 뻔했어요. 의지할 대상이 저밖에 없으니까. 엄마는 틈만 나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오는 날도 많았어요. 신랑은 어른이 오시면 늘 반가워했어요. 웃으며 인사하고 차 내오고 대화도 붙여주고. 그런데 저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오는 게 싫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지난 세월의 상처가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게다가 엄마는 저를 만나기만 하면 꼭 꺼내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늙으니 노후가 걱정이다. 돈이 없다. 이런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냥 푸념인가 싶어 처음엔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니까 듣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특히나 엄마는 가끔 이런 얘기를 신랑 앞에서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엄마, 제발 제 남편 앞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 나를 민망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야? 신랑은 그냥 웃으면서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넘어가지만 저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제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또 노후 얘기를 꺼내며 엄마가 이런 말도 못하니? 하셨을 때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확 올라왔어요.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목 끝까지 차올라서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얘기 이제 저한테 하지마. 엄마가 이런 얘기하면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 난 더 이상 엄마 기대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날 기대하지마. 엄마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아니, 내가 키워준 자식한테 이런 얘기도 못해?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 네가 내 자식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나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조리 한 달 동안 도움받아서 버텼어. 그 도우미 비용? 시댁에서 해줬어. 엄마는 뭐 했는데? 언니 애들 본다고. 언니네 챙기느라 내 아이는 뒷전이었잖아. 나도 엄마가 필요했어. 근데 엄마는 나 몰라라 했잖아.
그게 산후조리뿐인 줄 알아?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나 뒷전이었어. 옷도 학원도 컴퓨터도 항상 나는 언니 다음이었어. 나는 언니 옷 물려받고 언니 쓰던 가방 들고 엄마 그거 기억나? 내가 학교 숙제하려고 컴퓨터 쓰겠다고 하면 언니 허락받으라고 했던 거? 왜 나는 늘 허락을 받아야 했어? 내가 그렇게 하찮았어?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속에 담아둔 독을 전부 토해내듯 말이 쏟아졌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지. 엄마는 시댁 잘 산다고 엄마는 지원 한 푼 안 해줬잖아. 언니는 내가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많이 받았던 거 다 알아. 나는 왜 안 됐는데? 엄마 나 진짜 많이 참았어. 나 그냥 엄마가 이런 사람인 거 인정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엄마가 나한테 노후 걱정 얘기를 해? 그거 나보고 책임지라는 말 아니야? 언니는 엄마한테 그렇게 잘 받았잖아. 엄마 노후는 언니한테 얘기해. 나한테는 제발 기대하지 마. 엄마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키웠냐고? 엄마, 난 엄마한테 키워진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었던 거야. 언니 챙기느라 바빴잖아. 나는 늘 남는 거 허락받은 거 뒤처리한 거였어. 근데 이제 와서 엄마가 힘들다고 내가 엄마 기대가 돼야 한다고? 엄마 난 포기했어. 진작에 포기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포기해. 더 이상 나한테 뭐 바라지 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터져 나오는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니한테 말해. 언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엄마 모른 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이제 엄마를 포기했으니까.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빨개진 엄마를 보면서도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했어요. 속이 시원한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 말이 끝나자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진짜 속이 좁아서 그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다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손가락.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손가락 비유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엄마한테는 10손가락이 다 같았을지 몰라도 나한텐 아니었어. 엄마는 늘 언니만 보고 살았잖아. 어릴 때부터 내가 뭘 입었는지 기억나? 언니는 새 옷, 나는 언니 옷. 언니는 과외, 나는 동네 공부방. 그 차별 엄마는 몰라? 내가 왜 혼자 밤새워 알바하며 버텼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했어? 엄마는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을 보니 더 쏟아내고 싶어졌어요. 결혼할 때도 그랬지. 엄마는 언니 결혼할 땐 챙길 거 다 챙겨줬잖아. 난 시댁이 잘 산다고 한 푼도 안 줬잖아. 그때 엄마가 한 말 아직도 기억나. 내 시댁이 잘 사는데 왜 우리가 못해? 그 말 들을 때 내가 무슨 기분이었는지 알아? 나 그날 밤새 울었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렇게 시댁이 잘 산다고 하면서 엄마는 내가 시댁에서 기 안 죽고 잘 살길 바라진 않았잖아. 그냥 내가 좀 더 참고 좀 더 굽히고 살라고만 했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쏟아지는 말들이 그동안 내 속에 썩어 있던 상처 같았어요. 아이 낳고도 그랬어. 언니 애들은 하원부터 저녁까지 엄마가 다 챙겨줬잖아. 난 뱃속에 애 안고 엄마 한마디에 희망 걸었어. 근데 뭐라고 했어? 언니네 봐줘야 하니까 넌 못 도와. 그 말 들었을 때 나 진짜 무너졌어. 그때 생각했어. 아, 내 애도 뒷전이구나. 내가 뭘 더 바라겠어? 근데 이제 와서 엄마가 노후 얘기하면서 나한테 기대? 나 못해. 진짜 못해. 엄마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널 키웠잖아. 그 말이 저를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키웠다는 건 그냥 같이 있었던 거지. 사랑받았다는 기억이 없어. 엄마는 언니를 키웠지. 나는 그냥 따라다닌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나한테 기대하지 마. 엄마 노후? 언니한테 말해.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딸 있잖아. 난 이제 엄마한테 자식 아니야. 그냥 남이야. 앞으로 우리 각자 알아서 살자. 엄마도 이제 하나도 안 예쁜 둘째 딸은 없다고 생각해. 엄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그때 느낀 기분은 시원함과 공허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속이 뚫린 것 같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 그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손가락이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의 첫 마디는 예상대로였어요.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차분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화를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언니에게 말했죠. 엄마에게 사랑받고 자란 언니가 엄마 책임질 거라는 말이 뭐가 잘못이냐고요. 그런데 언니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 아직도 귀에서 울립니다. 너는 시댁이 잘 살잖아. 그게 언니의 진심이었구나. 그게 엄마와 언니가 나를 대하는 본심이었구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시댁이 잘 살면 내가 우리 부모 노후까지 책임져야 해?
그럼 우리 시부모님이 사돈 노후 자금 대려고 평생 고생한 거야?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가 실린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사돈 노후 자금 대려고 돈 벌었냐? 어이없다 진짜. 언니는 조금도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듯이 말했어요. 네가 하라고 했지 누가 사돈한테 구걸했냐? 그 말이 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그게 거지가 하는 소리지 뭐야? 그 말하면서 창피하지도 않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엄마 꼭 책임져. 나? 이제 없다 생각해. 언니는 엄마한테 받은 거 많으니까 절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다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깊은 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목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홀가분했습니다.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포기한 순간 나는 엄마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게 이상하게 더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절대 이런 차별 속에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 다짐만은 더 굳어졌습니다. 앞으로 친정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 겁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